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차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를 권고했었죠. 오늘은 최재형 목사가 자신을 기소해달라고 요청해 연 또 다른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 검찰의 부담이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법적 판단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판단을 사실상 요구하는 특검으로 몰아갈 게 뻔합니다. 그래서인지 수심위의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겁니까? 네, 오후 2시쯤 시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저녁 7시 20분쯤 결론을 낸 김건희 여사 수심위 때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심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위원 15명과 검찰 수사팀, 최재형 목사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먼저 불기소 의견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데 3시간, 이어 최 목사 변호인이 설명과 질의응답하는 데 2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최 목사 측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녹음 및 영상 파일을 수심위에서 재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 측은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하기 위해 명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은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판단합니다. 다만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김 여사와 최 목사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논란은 여권에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법적 논리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 만찬 때 독대를 요구했던 것도 김 여사 문제를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군주 민수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뜻으로 백성이 언제든 임금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회자된 사자성어로 정권 심판을 넘어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야권에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김 여사 이슈를 정권의 약한 고리로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음해라며 관련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히 당시에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특별히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저는.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여사 의혹에 따른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에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대로 수사가 돼서 명백하게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 사과하고 제대로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던 것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를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독대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대통령실에선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지가 관심이죠.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영 기자, 지금 시간이 9시가 좀 넘었잖아요. 만찬 끝났습니까? 네, 저녁 6시 반에 시작한 만찬은 조금 전 8시쯤 종료됐습니다. 이번 만찬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일단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찬장에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식사를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바베큐를 포함한 한식이었고 오미자 주스로 건배를 했는데요. 술을 즐기지 않는 한 대표를 배려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16명이, 대통령실에선 수석급 이상 참모 12명이 모두 참석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별도 영상 촬영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만찬 뒤에는 10여 분간 산책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영상 촬영도 안 했다니까 분위기가 좀 밋밋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의 30명 가까이 함께 했잖아요. 심도 있는 현안 논의 가능했을까 싶은데 어떤 얘기가 오갔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의 성격을 신임 여당 지도부들과의 상견례 격으로 설명했는데요. 그런 만큼 민감한 현안 이야기가 오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여당에선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란 건데 결국 관심을 모았던 의료개혁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 대표가 요청했던 독대가 미뤄진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할 만한 타협점을 찾긴 어려웠을 거란 관측과 함께 실질적 성과 없이 당정 이견만 재확인하는 자리였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련 이야기는 속보가 나온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최재형 목사 검찰 수사 심의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 이재준 기자 나와 있는데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7시간 넘게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네,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15명의 심사위원들 모두가 질문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 추가 질의가 또 이어지면서 장시간 수기가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이 청탁 목적이 아니고 김 여사와의 만남을 갖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함정 취재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수사심의위원들에게 명품백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청탁 목적이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라고 우리 변호사님한테 전권을 위임을 했고, 네, 그러니까 검찰이 김 여사 기소를 압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처벌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6일에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청탁성, 대가성이 없다면서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죠. 이 두 사람의 혐의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에서 오늘 수심위가 엇갈린 결론을 내리면 지난 정부에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처벌해달라고 수사심의를 요청하는 거 참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참 도덕적인 부분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수심위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앞서 수사팀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임이죠.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보고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이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당시 이 총장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네, 앞선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어서 오늘 심의 역시 불기소 권고를 낸다면 조만간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기소로 사건을 최종 마무리 지을 전망입니다. 만약 결론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앞서 무혐의 의견을 냈던 수사팀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김 여사는 이 사건 말고도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들에 대해서 지난 12일이죠. 2심 법원이 유죄를 또 선고를 하면서 검찰이 더 이상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룰 명분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 조사 논란까지 감수를 하면서 지난 7월 제3회 장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 마친 상태니까요. 어쨌든 특히 이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이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자, 근데 야당은 오늘 수심위 결론 상관없이 김 여사에 대해서 특검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수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명품백 사건을 주요 사유로 명시한 김 여사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 여사 의혹의 끝은 어디냐며 오늘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법은 위법이어서 타협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네, 이 기자 결론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가 국회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등인데 여야 의원들은 특히 한 목소리로 축구 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이나 홍 감독 모두 불공정하거나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자신을 둘러싼 선임 절차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렸기에 수락한 거라며 특혜나 불공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팀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클린스만 전 감독의 후임을 선정 중이던 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 6월 홍 감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 뒤 돌연 사임하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권을 이어받은 걸 두곤 부실 운영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개모임이나 요즘 동아리 모임에도 정관이 확실해요.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마음대로 임명한 적은 없고요.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축구 팬들이 반발하는 영상을 본 정몽규 회장은 안타깝다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다고.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를 향해 괴물 정치 집단이라고 표현했다는 기사가 잘못됐다고 말했지만 이후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결국 사과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입니다. 누구 목소리예요? 네, 제 목소리입니다. 이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화 의원은 이 회장이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퇴진 요구가 빗발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3년 전 3선에 성공한 직후 연임 심사를 했던 스포츠 공정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타부타 답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듯 했습니다. 이어서 성민혁 기자입니다. 상암에서 열린 태국전. 응원석에 정몽규 아웃 표말이 여럿 보입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났을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사령탑으로 데려온 직후 치른 지난달 A매치 땐 야유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정 회장은 2021년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직후 정 회장이 체육회 산하 김병철 스포츠 공정위원장 등 여러 명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친 적은 있습니다. 규정상 종목단체장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고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3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사권을 쥔 사람과 이른바 접대 골프를 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병철 위원장은 이번에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특별 보좌역으로 2년 동안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관계로 봐서도 이해 충돌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질타에도 정 회장은 4선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제 감독뿐 아니라 협회 수장 선임의 공정성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랜서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핵을 포함한 60톤의 폭탄을 싣고 저공, 고속 침투가 가능해 2017년엔 북한 몰래 북방 한계선을 넘어 풍계리 부근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 국군의 날 행사장 상공에 이 B1B 랜서가 뜬다고 합니다. 미 전략 폭격기가 국군의 날 사열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서울공항 상공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B1B는 초음속 비행 때 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개를 접는데 국군의 날 행사에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날개를 펼치고 약 150m 상공까지 내려오는 저공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B1B의 최고 속도는 1,340km이며 전후 행동 반경은 5,543km가 됩니다. 현재 한미군 당국은 B1B 랜서의 호위 임무를 맡을 전투기 기종을 논의 중인데 국군의 날 행사에 미 전략 폭격기가 참여하는 건 처음입니다. 미 공군의 3대 전략 폭격기 중에서 유일하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B1B는 괌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2017년엔 B1B 2대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 130km 지점까지 북상했지만 북한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미 전략 폭격기의 이번 사열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어제 부산에 입항했는데 북한 김여정은 자신들의 핵 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체코 순방을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후 첫 국무회의에서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일 포기를 주장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서는 북한이 2개의 한국을 주장한 이후 입장을 바꾼 걸 누가 납득하겠냐고 지적했고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주장에 대해선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평생 통일이 인생 목표인 것처럼 말하던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임 전 실장뿐 아니라 최근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대응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통일 어젠다를 강화한 상황에서 이딴 야권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체코 원전 적자 수주 의혹에 대해선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질문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들도 스타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요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가 좀 틀어지자 민주당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모습입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정부를 뺀 여야의만이라도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 같은 제안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당정뿐 아니라 여야의 셈법이 모두 달라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의정 협의체 대신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는 정략적인 접근을 택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를 패싱하겠다는 건 의료 공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한동훈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때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한 대표가 거절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가 없으니 정부를 빼고 국회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의료 대란 대책이 이걸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좀 만들어서 해법을 좀 강구해 보자는 말씀을.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 다른 셈법에 협의체 구성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이면 협의체 구성 윤곽이 드러날 거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주요 의료단체에 주말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야권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0월 재보선 때문이죠. 결과에 따라 대표들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향후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 대전이 한창인 영광과 곡성의 민심, 장세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8차례 지방선거에서 전남 영광은 민주당 후보 외에도 무소속 후보를 3차례나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이면서도 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적지 않단 겁니다. 언니가 마음이 못 쓰고 또 새 사람도 해봐야지. 계속 한 사람 하면 안 돼. 하지만 텃밭의 힘도 여전합니다. 다른 당에서 우리 의견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오직 민주당뿐이에요. 어디 가나 다 그래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장현 후보의 격차는 불과 0.5%포인트.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입니다. 전남 곡성에서도 힘 있는 야당과 새바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민주당이죠. 지금 정부 오는 것이 농민들을 못 살겠어요. 이대로 가면. 조국 씨는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 안 했잖아요. 많이 정치를. 그래서 그 바람이 불지 않는가 싶어요. 민주당한테 실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영광과 곡성, 비례대표 득표율 차이는 1%포인트 안팎이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 정치 지형 변화의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양당 지도부도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텃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재보궐선거가 왜 자꾸 호남 지역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곡성의 최봉희 후보를 확정했지만 영광엔 아직도 후보를 물색 중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사과와 상추에 이어 이번에는 배추 대란입니다. 한 포기에 2만 원이 넘는 배추가 등장할 정도로 배추값이 급등했는데요. 김치찌개도 못 끓여 먹을 정도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급히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금요일에 16톤을 들여옵니다. 양이 많지는 않죠. 먼저 급한 불을 끄고 다음 달부터 배추 출하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보겠다는 건데요. 과연 김장철까지 배추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 곽승환 기자가 배추 산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평창 대관령의 배추밭. 수확도 하지 않은 배추들이 그대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폭염에 무름병이 생기자 수확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인근의 다른 배추밭도 비슷합니다. 이 배추밭은 채 4분의 1도 수확하지 못하고 이 배추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던 주민은 버려진 배추라도 주워갑니다. 국 끓여 먹어도 되잖아. 아깝잖아. 여전히 배추값 비싼데. 가을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경북 문경의 한 배추밭. 폭염에 농사를 망친 70이 넘은 농민은 올해 같은 흉작은 없었다고 혀를 찹니다. 사람도 못 견딜 정도로 이게 높으니 그래 배추도 뭐 견디내겠어요. 그런데 이런 해는 난 처음 겪은 일 같아요. 김장용 가을 배추의 최대 산지인 전남 해남. 손바닥 크기로 자란 배추들이 최근 내린 폭우로 토사에 묻혀 있습니다. 주민들의 좀 말로는 한 20% 정도로 보이는데 아직 정밀 조사는 안 된 상태인 거다. 정부는 배추 가격이 진정될 거라고 밝혔지만 폭염에 이은 폭우로 김장철까지도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물가 급등 소식에 이어서 이런 사건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귀해진 배추 때문에 지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배추 10포기를 훔쳐간 걸 의심하다 빚어진 일입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길 한쪽 텃밭에 배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 농막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농막 주인인 60대 남성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텃밭에서 사라진 배추 10포기의 도둑으로 의심받자 이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차 뒤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여성이 밀어서 뒤로 넘어진 겁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성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여성의 신고로 소방구조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쪽에서는 배추를 훔쳐간 걸로 생각한 거고 이쪽은 안 훔쳐갔다. 그런 과정이었어요. 경찰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여성을 상대로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입 금지된 중국산 약품을 잡화점에서 판매하던 중국인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약을 팔다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랑곳 않고 또 불법 판매를 이어간 겁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점 간판들이 온통 중국어입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동 거리에서 중국산 진통제인 정통편을 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통편 파나요? 정통편? 여기서는 안 팔아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약인데 다른 곳에 물어보니 파는 곳을 알려줍니다. 펜치기, 신발, 예발.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 찾았는데 겉보기엔 옷가지와 모자 등을 파는 보통 잡화점이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가게 주인 58살 중국인 A씨가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판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 잠복하던 경찰은 A씨가 테이블 아래서 약을 꺼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가게에선 기준치 이상 발암물질이 들어간 또 다른 수입금지 약품도 나왔습니다. 2년 전 마약류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사장은 이후로도 버젓이 밀수품을 불법 판매해왔습니다. 같은 전력이 있어서요. 밀수 경로나 판매 아니면 더 어떤 공범적인 연락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밀수입한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딸을 납치했다는 협박범의 요구로 골드바를 사려던 어머니가 금은방 주인 덕분에 피해를 면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건데요. 전후 상황 조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골드바를 사겠다는 손님을 본 금은방 주인이 공책에 뭔가를 적습니다. 지난 13일 딸을 납치했으니 골드바를 달라는 협박 전화를 받은 50대 여성이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허둥대는 모습의 금은방 주인은 전화금융 사기를 직감하고 필담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전화기 넘어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포장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연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골드바를 넣지 않은 빈 상자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대범하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주변으로 금품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은 했지만 저희가 추후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걸 인정했습니다. 중국 국적인 범인은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먹였다고 협박해 다른 피해자 2명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가로챈 전력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금은방 주인을 포상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남녀가 외제 승용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서 경찰이 추적 중인데요.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뒤로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도로 위에는 불꽃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도 크게 튕겨나갑니다. 당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여성은 사고 충격으로 왕복 8차선 도로 중앙선 근처까지 튕겨나갔습니다. 사람이 저 가운데가 하나 있고
이쪽 나무 옆에가 하나 누웠고. 2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같은 또래의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달 일을 끝내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외제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차량은 사고 장소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버려뒀는데 경찰 확인 결과 법인 명의였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게 실제 보면 근거에서 확인한 다음에 특정해야 돼. 경찰은 도주한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늘 저녁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 인근에 달리던 대형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빨간색 대형 버스가 서 있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반대편 차선에도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하면서 양방향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4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로 대피하셨습니다. 버스 뒷부분만 많이 탔네요. 지나가는 분이 신고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에는 코레일 직원과 운전자 등 15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이 난 직후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엔진 과열로 추정됩니다. 추정하기로는 뒷부분 엔진 부분이 홀라당 타가지고 아마 엔진 과열 같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퇴근길 운전자들이 극심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하루 사이 계절이 바뀌더니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최대 15도 가까이 벌어졌는데 설악산에는 올 가을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거죠. 단풍은 가을 폭염으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언제 단풍이 가장 곱게 물드는지 이승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해발 1705m 설악산 정상. 나뭇잎이 온통 초록빛입니다. 이맘때면 울긋불긋 색동옷으로 갈아입던 예년과는 다릅니다. 떡갈나무도 아직 색이 변하진 않았어요. 예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단풍은 1일 최저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질 때 빨리 물드는데 올해는 지난주까지도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이어지며 첫 단풍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산림의 50%가 물드는 단풍 절정기도 예년보다 지연돼 설악산은 다음 달 22일, 내장산은 다음 달 27일로 예상됩니다. 단풍이 되는 시기가 늦어졌고 신갈나무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 2년 전에 비해서 늦어진 걸로. 올가을 첫서리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6.5도까지 떨어진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 첫서리가 관측됐는데 지난해보다 36일이나 빠릅니다. 계속 비 오고 그래서 기온 떨어지면서 첫서리가 좀 온 거예요.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정도 크게 벌어지는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부산시가 지방 청와대로 불렸던 옛 부산시장 관사를 40년 만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부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하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황련산 중턱. 축구장보다 넓은 잔디밭이 있는 대저택이 보입니다. 정문에서 숲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2층짜리 저택은 아름드리 나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난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지어진 부산시장 관사입니다. 2020년 4월까지 12명의 부산시장이 이용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지방청와대로 불리며 2층은 대통령 별장으로도 쓰였습니다. 부산시는 베일에 가려졌던 이곳을 40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도심 속에 전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산도 있고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건물 외벽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내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과거 접견실로 쓰이던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시장 등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층 침실은 다양한 종류의 회의 공간으로 변신했고 계단식 대규모 강연장도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새 시민 공간의 이름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도모한다는 도모헌으로 지어졌습니다.
관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처럼 느껴져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도무원 야외정원에서는 어린이 숲 체험 놀이와 가족 친화형 공연도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토론을 통해 정하겠다고 공개 행사를 열었는데 이게 사달이 났습니다. 시행과 유예로 팀을 나누어 각각의 주장을 펼쳤는데 시작 전부터 짜고 치는 역할극이란 고백이 나오더니 토론회에서는 한 의원의 발언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었길래 성토가 이어진 건지 최홍국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격론을 펼쳤습니다. 금투세 실시해서 투명한 증시 만들고요. 상법 개정으로 부스트업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 당의 현명한 전략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국세청의 구호가 될지는 몰라도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할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인버스 투자는 주식 하락에 투자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상품입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주당 게시판, 김 의원의 SNS엔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나라 망하는데 돈을 걸라는 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냐, 내 귀가 잘못됐는지 의심했다는 내용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인버스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락의 변수가 많다는 점을 비꼬아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내에선 토론으로 당론을 정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발언만 주목을 받으면서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얼마 전 로또 복권 1등에 63명이 무더기 당첨되면서 실수령액이 3억 원대에 그친 일이 있었습니다. 1등 당첨 금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가 적정 당첨금 규모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로또 당첨금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정부가 여론조사까지 할 정도로 구매자들이 불만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네, 로또의 상징성은 인생 역전이죠. 그런데 요즘엔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로또 복권은 회차당 1억 1,000만 건이 판매되고 1등 당첨자는 평균 12명, 1등 당첨 금액은 평균 2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228회차 로또처럼 1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오면 당첨금이 뚝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오늘부터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등의 적정 당첨 금액과 당첨자 수를 묻는 건데요. 정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로또 복권이 처음 도입됐을 때 당첨 금액이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네, 맞습니다. 2002년 로또 발행 당시 판매 가격은 2,000원이었고 1등 평균 당첨금은 56억 원이었습니다. 2월 횟수도 5회까지 허용돼 로또 19회차 1등 당첨금은 무려 407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행성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2004년 판매가를 1,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20년째 로또 가격이 동결된 셈이잖아요. 그런데 자산 가치라든지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로또는 그대로면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10년 전인 2014년 8월과 지난달 1등 당첨 금액을 비교해보면 평균 24억 원과 22억 원 정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원대에서 12억 원대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절대적 당첨금은 여전히 크지만 아쉬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1등 당첨금을 높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거죠? 네, 우선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1부터 45까지 숫자 6개를 고르는데 숫자를 70개로 늘리면 당첨 확률이 16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회차당 당첨자가 1명이 안 되고 2월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첨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2월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당첨 번호 뽑는 기계도 바뀌어야 되고 가게 시스템 다 바뀌어야 돼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네, 또 다른 방안은 판매가를 2,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회차당 평균 판매 건수와 당첨자 수가 현재와 같다고 단순 계산하면 1등 당첨금은 평균 4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복권 당첨금이 1조 원이 넘는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은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인데 모두 1등 당첨 확률이 3억 분의 1 안팎입니다. 우리나라 로또보다 맞추기가 40배 어려운 겁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우리 돈 2조 7천억 원인데요. 천문학적인 당첨금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2월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당첨금이 늘어나면 사람들 관심이 높아지고 사는 사람도 늘면서 1등 당첨 금액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로또 복권 안 사본 사람 없을 거고요. 근데 요즘 10집 중에 한 집은 매주 복권을 산다고 그러니까 국민 관심이 그만큼 높은 것 같거든요. 새로운 방식 좀 조사를 해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지지율이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마다 엇갈리며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초접전속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번엔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약 69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입에 합의했었다며 재선되면 이 문제부터 짚겠다는 겁니다. So the first thing I do is I would probably my first call I'm going to call up President Xi. I'm going to say you have to honor the deal you made. 세계 1위 농기계 업체엔 공장을 미국에서 빼가면 200%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농업계 표심을 공략한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남부 경합주 3곳에서 지지율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보다 2에서 5%포인트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또 다른 조사에선 해리스가 경합주 5곳에서 1에서 3%포인트 앞섰습니다. 전국에 이어 경합주에서도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자 트럼프 특유의 편가르기도 재개됐습니다. 해리스는 유세 일정을 이유로 다음 달 가톨릭 행사에 불참한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자신은 행사에 참석한다며 해리스를 찍는 신자는 정신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퍼부어서 하루 사이에 500명 가까이 숨지고 1,6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레바논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는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소탕을 명분으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중동 일대 긴장이 격화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유사시 우리 국민을 긴급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건물들은 화염에 휩싸였고 일대는 아비규환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남동부와 수도 베이루트에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For too long, Hezbollah has been using you as human shields. 하루에만 어린이 35명을 포함해 500명 가까이 숨졌고 1,600명 넘게 다쳤습니다. 2006년 한 달 넘게 지속된 양측 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이튿날에도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전쟁 공포의 레바논에선 피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طبعا انت بالمنطقه هونيك عم يقتلوا الكبير والصغير عم يقتلوا المكرسح اللي بيمشي على العربيه.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수십 발을 발사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중동 확전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must not allow for Lebanon to become another Gaza at the hands of Israel.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며 확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긴장이 고조되는 중동에 병력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물집 투성이인 안세영 선수의 발바닥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안 선수는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운동화에 한해서는 이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해왔는데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 협회가 후원사 물품 사용 규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던 안세영의 발바닥 사진입니다. 곳곳에 커다란 물집이 잡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으로 국제 무대를 누볐지만 안세영은 그간 자신이 원하는 운동화를 신고 뛰지 못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규정상 후원사의 용품을 강제로 써야 했기 때문인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44개의 종목 단체 중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협회는 배드민턴과 복싱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규정 때문이라며요. 협약 때문에. 협약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4년간 계약이 아니 4년간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4년간 그러면 저 발을 저렇게 찡그리면서 경기하는 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해당 규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질타는 사퇴 촉구로 번졌습니다.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회장 그만두세요. 김 회장은 다만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인구가 줄면서 소비도 늘고 부동산 공동화 현상도 심해질 걸로 많이들 예측하실 텐데요.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TV조선 포럼에서 진단됐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전 세계에서 마카오, 홍콩에 이어 최하위권이고 OECD 국가 중에선 꼴찌입니다. 이대로 가면 50년 뒤 노인 비율이 절반에 달하고 성장 엔진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성장, 재정 등 우리 경제 전반은 물론 자산 시장에 큰 변화와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융 부동산 시장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예측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와 있었던 금리가 오히려 변동성을 보이면서 위로 튀는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규제가 계속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질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람 없어가지고 잘 나가는 회사들 연봉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강세를 띌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강창희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는 1, 2인 고령 가구가 늘면서 도심 소형 아파트 수요는 꾸준할 거라면서도 노년의 부동산 하락기가 겹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자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김찬솜입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의사 파우스트에게 제안합니다. 쾌락을 줄 테니 영혼을 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이론은 잿빛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라네. 메피스토펠레스 입을 빌린 괴테의 경구입니다. 메마른 지식에 안주하지 말고 생명의 가치에 삶을 던지라고 깨우칩니다. 중국 우한의 젊은 의사 리원양이 SNS 프로필에 올려 삶의 지표로 삼았지요.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세상에 처음 알려 경고했다가 헛소문 유포로 몰렸습니다. 그가 코로나에 감염돼 숨지기 전 말했습니다.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회복해서 일선으로 복귀하고 싶다. 탈영병이 되고 싶지 않다. 규모 7.2 지진이 대만을 덮친 순간입니다. 산부인과 간호사들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요동치는 신생아실에 침대를 모아 온몸으로 붙듭니다. 다른 병실의 간호사들도 뛰어와 아기들을 지켜냅니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신상을 공개한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에서 모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숭고한 독립투사, 의료계 잔다르크에게 돈벼락을 마치자고 합니다.
피해자는 아랑곳 없이 가해자를 감싸고 북돋우는 일부 행렬. 단단히 뒤틀렸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 엄연한 범죄입니다. 환자와 국민에게 막말과 저주를 퍼부은 의사, 의대생도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황당한 비하 막말로 의료계에 먹칠을 한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를 대표한다는 의협의 부회장입니다. 간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간호사들을 장긴말 주제에 건방진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찌질하고 유치한 말도 거침없습니다.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논란이 일자 글 안 내리겠다며 새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 나대시라. 꼴 사납습니다. 의료계를 왕조 신분사회로 아는 분입니다. 혁명과 체개발하는 의사였습니다. 지휘부였음에도 가장 형편없는 무기를 골라 들었습니다. 전투에서 적군도 스스럼 없이 치료해줬습니다. 잿빛 의료기술자가 아니라 푸른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어진 의술이라는 인술, 그만들 모독하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 앵커 칼럼 오늘 어떤 의료기술자들이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북산 행각이 활발해지면서 오늘 설악산 대청봉에서는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아침 공기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또 크게 오르면서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지방의 해안가와 제주도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춘천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